0.2도, 습도 54%, KBS 58분 날씨 이규석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먼저 산불 소식입니다. 경북 울진에서는 오후 들어 바람 방향이 변하고 연못까지 짙게 끼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 소광리 주변으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불길이 500m까지 접근했습니다. 다만 인구가 밀집한 울진 읍내와 고성리 주변에서는 불길을 저지했고 삼척 산불도 안정화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울 원전과 삼척 LNG 기지 등 주요 시설에도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정적인 저지선이 구축돼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오늘 오후 5시 브리핑에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의 산불 진화가 4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낮 동안 헬기 진화 작업을 통해 12,000여 헥타르의 산림 피해가 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의 40%를 진화했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울진읍 지역의 산불 진압에도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의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제거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강원 강릉과 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인력 150명, 진화차와 소방차 등 17대, 헬기 1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지만 해가 지면서 헬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현장에는 초속 3.2m의 바람까지 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청 직원 120명과 울주군청 전 직원 1000여 명에겐 동원령이 내려졌고 산불 현장과 근접한 상북면 진해리마을, 신화마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전주의 한 투표소에서 일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이 적힌 사전투표용지가 배부된 것과 관련해서 선거사무원이 확진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려고 용지 뒷면에 확진자 이름을 적어 14명에게 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8장은 현장에서 폐기하고 투표용지를 재발급했으며 이미 투표가 끝난 나머지 6장은 개표 당일 선관위 회의를 거쳐 무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오후 5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유권자 6명이 재투표를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해당 유권자들은 임시기표소에서 각각 투표를 마치고 각 정당 추천 투표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사전투표 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유권자 6명의 투표용지가 관내외 구분 없이 섞였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16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사망자는 주로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1월 3주차부터 확진자가 폭증한 여파로 청장년층에서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5일 0시 기준으로 병상별 가동률은 중증 53.5%, 준중증 58.5%, 중등증 45.4%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확진자 폭증세가 반영되는 1, 2주 후부터는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8일 오전 0시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로스토프, 벨고로드, 브리안스크 지역 내, 또 벨라루스의 경우는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각각 해당합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거침없는 녀석들. 네, 센터 오윤혜 씨가 건강 문제로 잘린 게 아닙니다. 예, 결석을 해서 오늘은 썬킴 교수님, 저 이렇게 둘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밖에 없나요? 이 오윤혜 씨의 그 공석이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아마 끝날 때쯤에는 원래 그분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3월 2일 수요일에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예, 오늘 저희가 생방이잖아요, 교수님. 지금 뭐 11시 6분 6초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왠지 네. 오늘 방송이 잘 나와가지고 PD님께서 이제 매주 생방을 하자 뭐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뭐 우리 둘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녹음을 저희가 사실 했었는데 3일 아침에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뉴스가 터졌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제가 모든 방송을 모니터했는데 단일화는 모두가 안 될 것이다. 100%. 저희도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녹음을 했는데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그 정도로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어떤 분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대선 후보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도 두 분도 또 나오셨어요. 근데 뭐 청취자분들은 모르죠. 예, 나오셨었는지. 예. 어쨌든 이분 첫 번째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이번 대선 이후에는 아마 유머 쪽으로, 예, 개그 쪽으로 아마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정계 은퇴를 시키시고. 예. 근데 이제 정치 평론할 때는 진짜 날카롭고 저 깜짝깜짝 놀라요.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석입니다. 예, KBS 다시 못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지선을 하고 나서. 공개 지지선하신 거 후회하시나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데요. 제 통장은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통장. 아유, 네. 제 통장과 매월 1일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어머니께서 다시 일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통장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맹활약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예전에 이분 순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도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계세요. 네, 이분 왜 거기 계시냐 넘어와라. 근데 요새 또 욕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매운맛으로 변하고 있죠.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고 해도 돼요. 윤핵관이세요?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국민의힘 전남공동선대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전남 수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제가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윤핵관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또 임박하다 보면은 제가 매운맛이 되는 것도 뭐 분명히 있고요. 근데 각 이제 진영의 지지자분들도 굉장히 민감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오늘은 그냥 이제 또 우리 오창석 우리 또 공개 지지자님과 함께 공식 타이틀 된 건가요? 네, 재미있게 방송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 하는 거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저는 뭐 공개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도 제가 받을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을 중용하면서 통합하려고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천 변호사님 최재형 뭔가 캠프에 하시겠다. 있었던 천 변호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는 뭐 거침없는 녀석들이나 또 밖에서 부르주시면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여야를 대표해서 각자 나오셨잖아요 지금. 네. 근데 아까 이 방송 전에 보니까 되게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굉장히 싸우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친하게 지내시나요? 딱히 나쁘게 지낼 이유가 없죠. 보통 그 여야 정치인들도 뭐 위에서는 치고받고 싸우시다가 끝난 다음에는 지하실에 있는 그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사우나, 예.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신다고. 요즘엔 분위기 좀 바뀌었다고 하던데. 네, 제가 사실 그때 그 목욕탕이 사실 국회 목욕탕이 폐쇄된 게 저는 여야 갈등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녹음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서로 흉금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장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국회 목욕탕도 폐쇄가 됐거든요. 혹시 라이벌 같이 들어오면은 바닥에다가 비누 같은 거 많이 문질러 놔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렇게까지. 친절한 금자씨처럼. 약간 나이가 있으신 약간 선배 국회의원님께서 야 등 좀 밀어봐봐 이렇게 하시나요? 예 하셨나? 저희도 사실 저희 둘 다 이제 낙선자들이어가지고 국회 내부 뭐 목욕탕 사정 전혀 모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단일화에 이어서 사전 투표가 끝났는데 본격적인 어필에 들어가기 전에 1분 내로 왜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지지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님부터. 네, 정치를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어떤 한 지역을 행정적인 경험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무경험자인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고집이 세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주장했었던 보편적 재난지원금 이 부분 철회하고 코로나 손실보상으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대표 공약이었던 것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인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천 변호사님.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부득이하게 들어온 후보라는 게 마음에 듭니다. 사실 처음에 그 국민의힘에 부득이하게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도 순천에서 했었어가지고 제 면전에서 아니 무슨 소린가 이 양반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분이. 근데 최근에 얘기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면은요. 우리 민주당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고 DJ 전 대통령이나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양쪽 진영 모두에게 사랑도 받아보고 또 어마어마한 미움도 받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은 진영 논리에 어떤 한 진영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들 보면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비록 정치 경력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국민들을 좀 통합해내고 양쪽 뭐 진영과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는 것들 보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도 어떤 그런 조금 더 국민 통합으로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천하람 변호사랑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 진영으로부터 욕도 먹어보고 칭찬도 받아보고.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죠. 어쨌든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국민 통합만큼은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발언이네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일이었었죠. 이제 안철수 전 후보죠. 전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생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둘 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자, 단일화 효과를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단일화 효과 있다고 보시나요? 평론가님? 저는 일단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고 보신다.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든지 뭐 안철수 문재인 후보 단일화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뭐 여러 단일화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단일화의 과정을 국민들이 쭉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셨어요. 이 단일화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몽준은 한 40여일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문재인도 40여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을
단일화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건 사전투표 하루 전에 이제 기습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TV 토론에서도 서로 각을 세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서 이제 흔히 말해서 접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철수만을 지지했었던 안철수의 팬, 안철수만을 좋아하는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그대로 윤석열 후보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후보로 넘어가는 표가 분명히 우세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신의 소신껏 안철수 후보에게 3월 9일 대선 용지는 이미 인쇄가 됐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 옆에 그냥 공란이기 때문에 거기 도장을 찍고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러웠다. 네, 급작스러웠던 것이 큽니다. 자, 우리 천 변호사. 네, 그 3월 9일에 이제 그 공란이 된 안철수 후보 그 란에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뭐 안철수 후보 어머니랑 뭐 그 와이프분 정도밖에 안 계시지 않을까? 네? 네. 아닙니다. 또 많이 계실 수도 네. 있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또 괜히 우리 안철수 후보 지지자분들을 또 이렇게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방금 오창석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대선 초창기에 안철수 후보가 만약 3% 정도밖에 안 나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던 분들은 정말로 팬심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 안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한테서 좀 실망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붙은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그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야권 후보로 포지셔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붙은 분들 중에는 조금 더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가까운 분들이 좀 더 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산술적으로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게 막판에 좀 깜짝 이벤트로 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우리나라의 뭐 거의 정치 관련한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었어요. 이슈 블랙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중도층이나 정치에 관심이 좀 적은 분들이 보시기에 일단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보이니까 또 기본적으로 나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로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 집중도에서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니 뭐 조금은 있겠죠. 조금 그래도. 네네. 사실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무슨 프로그램 봤더니 7대3 정도로 30%는 또 이재명 후보에게 갈 것이다. 근데 그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분석이 네. 지금 이제 분석이 백약이 무효한 것이 네. 안철수 후보만을 지지한 사람을 1000명을 모아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일반 여론조사 이걸 이제 엎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안철수를 찐으로 지지했었던 1000명 정도를 해야지만 이 오차율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나온 여론조사는 사실 또 부랴부랴 급하게 한 측면도 있고 또 안철수를 지지했었던 분들도 마음의 선택을 아직 못 내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을 공개해봐야 알 것이고 근데 그 공개한다 하더라도 단일화의 효과 때문에 윤석열이 이겼다. 단일화의 효과로 이재명이 역풍 불어서 이겼다. 이것도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들은 다 유의미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 그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시점 지점까지 보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뭐 오차 범위내 1%포인트 차 박빙 승부를 벌였다라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지금 박빙 승부가 대선 투표 당일까지 이어질 것이냐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적게 났었던 게 이제 이회창 김대중의 39만여 표 차인데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적게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400만 명의 유권자가 있고요. 약 77%의 투표율을 기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3,300만 명 정도의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1%로 가정하면 33만 표 정도 되겠죠. 그렇죠. 저는 33만 표 미만의 차이로 승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말요? 초박빙이네요. 네, 초박빙. 그러니까 33만 미만이라는 것은 조금 넓은 구 단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서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심지어 제주는 18대 대선에서 33만 명의 유권자 19대 대선에서는 37만 명의 유권자. 제주도 전체 유권자 수와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로 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여론조사에 한 번도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은 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 제주는 20-30명밖에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했어요. 2표 신명을 가지고 몇 %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또한 20대 여성, 30대 여성 뭐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양당의 후보에 호감을 보낸 적이 없어요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초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은 사전 투표 하셨나요? 아유, 예. 저는 뭐 첫날 아침에 이제 하고 또 보도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새벽같이 이제 저는 순천의 가장 외진 이제 면단위가 있어요. 별로 안 기다리셨겠네요. 그러면. 네네. 1,000명 정도밖에 인구가 안 되는데 이제 가가지고 일부러 왜냐하면 외진 곳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눈 뜨자마자 가가지고 투표하고 이제 왔습니다. 네. 자, 이 사전 투표 열기 정말 뜨거운데 이걸 두고 이제 여야 각 당에서 그러니까 각자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그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평론가님.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있긴 하지만 양측이 전체적으로 다 결집한 선거입니다. 사실상이 거의 1대1에 가까운 선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표해야 이긴다라는 생각을 양쪽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전 투표를 좀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전 투표 때까지는 훨씬 더 거리에 많이 나왔다. 투표사를 많이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본 투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본 투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가 지금 벌써 사전 투표에 응했기 때문에 본 투표의 투표율도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사실상 1대1 구도라고 하면 정말 심상정 후보 되게 진짜 피눈물 흘리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 굉장히 제가 아까 국민통합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국민통합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높고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 후보에 대한 그 불안 내지는 불만감이 높고 그게 또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또 사전투표 비율이 그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통합을 이뤄내려면 정말 얼마나 노력 많이 해야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민의힘 쪽에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ARS 여론조사 여기서 또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줄줄 읊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저희가 5% 이상의 안정적인 리드를 보이는 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실제 나오는 결과가 여론조사 데이터에 좀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는 거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사전투표를 높은 걸 두고서 양당 모두 본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분석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걸로 사실 유불리 따지기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초박빙 선거기 때문에 양쪽 모두 결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전투표가 좀 정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더 편리하다는 거죠. 먼저 하고서 수요일에는 그냥 하루 쉬자. 네, 저녁에 결과 보자. 맞아요.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민주당에게 좀 근소하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뭐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 좀 그만하시라 우리. 아니 근데 그 SNS에 진짜 부정 선거 논란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를 찍을 거잖아요. 그렇게 확률이 높죠. 왜요? 조원진 후보 찍을 수도 있죠. 네. 아니, 그래도 아마 윤석열 후보를 더 찍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 사전투표를 더 많이 끝낸 민주당 지지자들이 3월 9일 본투표까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이미 투표를 끝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조금 더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주변에 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결정을 내렸고 나도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엄마 도와주세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뭐 시너지 효과를 더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투표장 주변 가니까 네. 젊은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요. 설득하려고 전화했더니 나 이미 투표했는데라고 할 수도 있다니까. 자. 실제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거침없는 녀석들이 오늘 이렇게 마련한 코너가 네. 마지막 어필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 대선이 역대급 이제 비호감 대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 후보 진영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얘기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정말 억울하다. 뭐 해명의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사실 억울한 거 얘기하자면은 결국 우리는 이제 저희 선거 전에 변곡점들 보면 과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과일이요? 사과? 네, 사과. 이놈의 개사과 진짜 제가 그거 터지고 진짜 제가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무튼 정말 이거는 쉴드 치기조차 어려운 그런 실수였고 네. 그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네. 싶고, 아니 뭐 최소한 개사과 사진을 뭐 후보가 직접 뭐 올리진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귤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저희가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당사도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하고 정말 굉장히 좋은 메시지 내고 막 대사님도 만나고 막 너무 훌륭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그지같이 이렇게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부적절하게 또 막 귤 같은 걸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여튼 그래도 이게 실무자의 실수도 결국 후보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좀 후보가 거기로 인해서 받은 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본인의 그 본인은 아니었다. 뭐 본인은 아니었겠죠, 설마. 예.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 저는 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 사람 살다 보면 가족 간에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N번방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했었던 우리 엠네스티 상도 수상했었던 박지원 위원장이 합류했다는 거, 이거 이제 권인수 의원의 설득 끝에 민주당으로 이제 와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금도 사실 아주 일부입니다만 실명을 공개하고 마스크를 벗고 지지 선언했을 때 아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막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그런 사진이나 합성물들로 만들고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든 선택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위원장이 선택했고 이재명 후보가 그의 의지를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다페이스에 출연했을 땐 좀 많은 논란이 있었긴 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2030 여성의 안전과 그 박지원 위원장의 의지, 그리고 영화 감독이지만 그 변영주 감독의 지지 선언, 이런 것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선거 막판에. 특히나 더 이제 여성 표심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비호감 선거가 계속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틀 남았어요 지금. 뭐 남은 시간이라도 마무리 딱 이틀 남았다니까요. 마무리 좋게 하면 좋잖아요. 48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 생방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후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이다. 대놓고 자랑 좀. 네, 국민들이 좀 설득될 만한 그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네. KBS 1라디오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과 함께 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의 적은 당연히 기호 1번 윤석열 후보라 정해져 있어요. 네. 사실은 정치를 하다 보면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거는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부의 적과 싸울 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의 적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민주당 내 비주류였고 민주당의 기존의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집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생애 첫 주택이나 생애 첫 아파트 같은 경우는 LTV 90% 완화해서 첫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좀 도움 많이 주겠다. 국가가 나서서. 이거는 기존의 민주당이 할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민주당의 기조를 바꾼 거거든요. 이거를 바꾸면서까지 실용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가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정치를 하면서 또 대통령이 돼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나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수건 공약이면 수건 공약일수록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출구 전략을 짜서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후보. 한 번이라도 도정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시정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청에 처음 입성했을 때 경기도청에 있는 재무를 보는 사람들이 와서 이번에는 전임 남경필 지사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500억 정도 도지사님 직접 쓰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500억은 됐고
모든 예산집을 가져오세요 해서 전체 예산을 다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500원만 쓰고 나머지 우리 알아서 할게. 이 관료의 행태를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세출 구조 조정을 다시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상하게 관급 공사가 돈을 더 많이 받네라는 걸 찾아냈어요. 이걸 고쳐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입찰을 붙이면 가격이 더 적게 쓰는 곳이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품질이 될 수 있는 그 곳이 당첨될 수도 있는데 관급을 해서 그냥 맡겨버리니까 짬짬이를 했던 거예요. 이거를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다 잡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꼼꼼함들이 비호감과는 무관하게 일로서는 업무 역량으로서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은 잘한다. 그거죠. 네. 자, 오창석 평론가였고 자, 바통 받으시고 우리 변호사님. 저는 원래 사실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굉장히 진지하게 막 진지하고 격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엄청 또 칭찬 잘해 주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요즘 일이 줄어서 더 집중하고 있어요. 한 방송 다 쓸 수 있는 에너지 일 잘하는 거 말고 다른 거 강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고야. 자, 바통 받으시고. 그거 말고 나도 문재인 후보 지지할 때 너무 편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었어요, 진짜. 우리 또 공개 지지자인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아무튼 저도 뭐 이재명 후보 또 실행력 있으시고 이런 부분 뭐 공감하는 부분 많이 있고요. 저희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매력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외의 정치력. 의외의 정치력. 네, 그러니까 저 의외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국민의힘을 접수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받쳐줬다라고 한들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민주당의 주류 세력을 완전히 이재명 후보가 통합했나라고 하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내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인간적인 매력이랑 카리스마 있다고 저희 봐요. 그래서 정말 역사 깊은 제1보수야당을 아주 순식간에 자기의 그 우군으로 다 만들어버렸다라는 의외의 정치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꼰대인데 좀 덜 꼰대 같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후보랑 좀 이제 뭐 소통도 좀 해보고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좀 허술하신 면도 있고요. 인간미도 넘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 내지는 좀 뭐랄까요, 뭐 이렇게 젊은 사람 얘기를 되게 잘 들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보면은 막 윤핵관이라고 하는 소위 그 사람들 얘기 듣고 막 선거 이제 완전히 이제 하향세로 막 완전 갔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제 젊은 청년 보좌역 같은 친구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이딴 식으로 하면 나 때려칩니다. 좀 제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 이제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이제 동영상 보면서 뭐 때리시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인데 면전에서 자기한테 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했는데 정말 꼼꼼하게 메모해놨다가 그 자리 파할 때 저 청년 보좌역들 꼭 우리가 하는 메시지나 정책들 저분들이 최종적으로 리뷰해라 하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켜졌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갑자기 확 선거운동이 좀 살아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검찰총장으로 한 조직의 정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남의 말 듣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면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나 듣는 능력을 갖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다 보니까 뭐 다른 이슈들 다 사라진 것 같긴 해요.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뭐 이제 TV 토론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토론이 이제 3월 2일에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뭐 여러 번의 TV 토론이 있었는데 이 TV 토론만 두고 봤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뭐 당연히 본인 후보들 말씀하시겠지만 누구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뭐 잽에 다운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네. 권투에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잽을 많이 날렸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향해 공격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민주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당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사과가 나왔었고 어르신들 공약을 얘기하면서 임플란트 4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작은 잽들을 날렸습니다. 그런 잽들이 저는 충분히 유효했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는 현장에서는 적어도 현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같이 특검합시다. 뭐 대통령직을 걸고 같이 특검합시다라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적어도 현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피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TV 토론은 되게 좋았고 지금은 이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김만배 씨의 음성 파일을 저희 방송 한 1시간 30분 정도 전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판까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더 아니면 적어도 이재명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흐름까지는 뭐 토론까지 본다면 뭐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천 변호사님은? 예, 뭐 이게 또 대장동 얘기를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에도 이재명 후보와 같이 출연하고 타임지에서 실린 사진에도 또 두 분이 같이 또 출연하셨더라고요. 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는데 그런 유동규 본부장이 있는 상황에서 뭐 대장동 얘기를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TV 토론이 원래 주제였으니까 저희는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솔직히 잘 못할 줄 알았어요. 저도.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아니고, 근데 확실히 그 경선 과정에서 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다 토론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랑 한 16번 정도 연습하다 보니까 좀 제 예상이나 뭐 많은 분들의 예상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평가 많이 받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막 뭔가 우리가 토론만 하면은 뭐 윤석열 후보 금방 뭐 날아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분위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너무 마음 편하죠, 사실. 그 연단에서 뭐 앞구르기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임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태도나 그 어떤 안정감 이런 걸로는 윤석열 후보도 꽤 뭐 득을 보지 않았나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권투로 치면 이제 KO패 당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좀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에서 철저히 이제 흔히 말해서 패배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나름 선방했다. 선방을 넘어서 뭐 저는 잔재주를 포함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잔재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1차와 2차, 3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1차 때는 그렇게 선방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를 잘한다고 하면 좀 어렵다. 자, 시간이 없어서 토론 얘기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PR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책 이야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것인가 지금 방송 듣고 궁금하실 건데 먼저 경제 정책, 우리가 그 청취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면 뭐 주택 문제, 집값 문제 이런 경제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 하셨거든요. 우리 후보의 경제 정책, 이거는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천 변호사님부터. 네, 사실 그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보면 의외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공약이 되게 비슷해요. 공급 확대하고 또 뭐 세금 같은 거 과도한 부분 좀 줄이고, 뭐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다 비슷하게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간의 공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린다라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그냥 대단하다기보다 약간 그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되게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뒤늦게 이걸 채택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저희 국민의힘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를 잘 지키겠느냐, 아니면 민주당에서 물론 최근에는 정책 실패를 인정했지만 뒤늦게 부동산 정책을 이제 틀려고 하는 쪽이 더 잘하겠느냐라는 거는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럼 거대한 거 말고 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전남 순천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진짜 경제 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인프라인데 인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약 중에 지역 거점 대학을 이제 최상위 국립대, 뭐 그냥 까놓고 말해 서울대죠. 지역 거점 대학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지역 거점 대학도 살리고 거기서 인력을 만들어서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공약을 생각해서 소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저도 이 공약이 뭐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이제 이광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일명 대학도시법이라고 해서, 뭐요? 일명 대학도시법이라고 네. 해서 대학교 안에 사기업의 연구단지나
연구소를 설립해서 학생 때부터 학교 안에 교내 캠퍼스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군공립 때부터 아마 이제 추진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민주당에서 법안까지 발의해서 통과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자가 말하는 남부 수도권 특히나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제2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균형을 좀 만들겠다. 균형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좀 크게 작용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느 대학이 또 어느 기업 들어가나 이거 갖고 또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지역에 있는 주요한 산업들로 결정이 날 것이다. 왜냐면은 거제나 이런 데는 아직도 조선 산업이 굉장히 화랑이기 때문에 거제 조선 산업인데 갑자기 강원도에 연구소를 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제가 가장 가까운 국공립대학교로 막 유치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방 기업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기업을 운영하고 인재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준비돼 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지방 기업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오창석 공식 지지자께서 또 친히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건의를 한 것을 직접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인 거라는 거를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이핵관이다. 완전 정책에 많이 신경 쓰시네요. 친하신가 봐요. 두 분이 이렇게 설사해 주시고요. 네. 아니, 제가 부산 출신 서울 거주자다 보니까 지역 민심을 부산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 직접 그럼 이재명 후보께 건의를 하셨다고요? 네, 직접 건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4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인하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원래 지방에 있던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하고 지금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그 공단이 들어서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97% 정도 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라도 해제해서 공단을 유치하겠다.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모두 이제 들어가서 부산, 울산, 경남의 의원들의 모두 공동지휘선언과 세종, 충청권의 12명 국회의원의 연명지휘선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그래도 소소하게 반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천안함 변호사, 오창석 변호사 도와주려고 한 건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지. 어차피 공개됐기 때문에 더 세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회정책 관련해서 좀 국민들께 소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회정책. 사회복지 통틀어서. 예,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 비정상 거처 완전 해소 이런 좀 약간 거창한 이름의 비정상 거처. 네, 그냥 뭐 무슨 말이냐면 뭐 고시원, 뭐 판잣집, 비닐하우스, 공장에 딸린 방, 뭐 여관 장기 투숙 이런 부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우리 전체 가구의 한 3.7%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증금 이렇게 막 엄청 많이는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원룸을 얻으실 수 있을 정도나 뭐 그 가족 구성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절이나 아니면 이자 없이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무이자네요. 무이자로 한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순천에 집이 있고 서울에 뭐 방송하러 자주 오다 보니까 대방동에 제가 월세 15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한동안 살았었어요. 제가 누우면 꽉 차는 그런 방인데 바로 이해가 되네요. 예.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진짜 비정상 거처라는 게. 그래서 저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100% 해소가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함 변호사가 누우면 꽉 찰 정도는 좀 큰 방 아닙니까? 오창석 변호사 둘은 저 같은 작은 애들은 한 4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천 변호사님은 약간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디스를 하세요 이렇게. 아니, 가로로 넣으면 4명 들어가요. 제가 실제로 한 0.1톤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는 어떤 사회복지? 아니 말씀하신 공약은 저는 좀 충분히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와닿는 공약들이 많은데 저는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생애 첫 대출, 기본 대출이라고 하죠. 1,00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주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등학생이 되었다가 대학생이 되면은 일단은 거처를 많이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훨씬 더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집보다 멀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집 구하고 보증금 내고 첫 달 생활비 내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초저리로 국가가 이제 처음 정도는
그 정도 대출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그리고 1,000만 원 정도를 안 갚기 위해서 도망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역량이 또 대학생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대학생들 또 신입생들이 좀 반겨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입생들한테 결국은 그 정도 용돈을 부모님이 주는 형국인데 네. 부모님들도 좀 충분히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 거침없는 녀석들을 이 주중 낮 시간대로 옮겨주실 뭐 공약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너무 좋겠지만. 이왕 하는 거 뭐 TV에 프라임 타임에 넣을까 TV에. 예. 자, 데일리 7시에.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각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 1분 정도 40초씩만 좀 40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창석 평론가님. 네, 이재명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네, 국가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잘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누구보다 비수도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재명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자, 천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꼭 검찰총장으로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수사했던 것뿐만 아니고요. 저는 이번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데서 나름의 감동을 받은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구 동성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남이 잘 돼야 영남이 잘 되고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건 아니냐. 저는 이번 대선에서 거의 유일하게 약간의 감동을 받은 대사였는데 이런 호남이 잘 돼야 영남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대구 동성로에서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뭐 정책들도 좋은 게 많고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두 분 지지하는 후보들이 뭐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오창석 이 평론가 같은 경우는 통장에 눈물이 좀 닦이길 바라고 네. 우리 천안함 변호사 윤핵관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참 이 일요일 기대하겠습니다. 심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 천안함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산불 특보로 인해서 10분 먼저 끝내겠습니다. 아무쪼록 산불이 빨리 잡혀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투표하신 분들 여러분 3월 9일 소중한 한 표 꼭 여러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거침없는 녀석들 세무단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